네, 장미 대선이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변수 차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들의 눈가기가 이제 점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일 남았는데요. 여론조사의 추이를 좀 보자면은 눈에 띄는 부분이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1강 2중에 약진을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안 후보한테 집중되던 견제를 홍 후보한테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홍 후보를 이제 상대도 좀 보겠다, 뭐 좀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인다 이런 거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런 거로 봐야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게 돼지 흥분제 얘기가 나왔을 만해도 문 후보 쪽에서는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 전략적으로 홍 후보가 좀 떠야지 안철수 후보 2강 구도였으니까 견제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이 숨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하게 1등은 그대로 있는데 2, 3등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지금 약간의 견제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그 후보가 지난주에 TV 토론 끝나고 그 뜨긴 뜨나 보다 내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게 견제가 많다라는 걸 빗대서 그게 그때는 약간 반향이 없었는데 이번에 문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어부지리의 이득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렇죠.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황새와 조개의 그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자와 호랑이의 게임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누가 올라오든지 그거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서로의 상처를 입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선 때까지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나가겠다. 1강, 2중에 그리고 2중은 치열하게 싸우면서 힘을 빼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건 상당히 전략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후보가 약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비문 진영에서의 어떤 그런 표심 이동 같은 것들이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가지고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상승했다 또 하락하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나왔던 조가 그거였죠. 홍찍문이다.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된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도 표심들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에게 오지 않고 당선될 수 없는 홍준표 후보에게 간다면 문재인 후보는 다 앞서서 정말 세력을 모으면서 될 거다라는 그런 경계심을 발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즐기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싸우는 양상이 된다면 중도 후보를 놓고 싸우는 경우 문재인 후보는 정말로 상승세를 탈 수 있었다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서운 기세로 지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안철수 후보도 만일의 경우 여기서 기세를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마찬가지로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두 층을 다 이제 공격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역시 중도 보수의 표심이다. 중도 보수가 한동안에는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를 찍어야 된다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이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TV 토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굉장히 자신감 있고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의 보수 표심들이 일단은 좀 집중하는 양상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들이 저희가 여론조사를 당시에 봤을 때 약 15 내지 20%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수 중도 표심, 비문 진영의 표심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정말 상당히 경계하는 목소리고 마지막 정말 뭐 3대 뭐 여러 경고를 발했다지 않습니까? 뭐 선화 같은 거 이런 거를 막아야 되고 특히 오만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여기서 반발심이 생긴다. 이러면서 특히 오만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의하라라고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이 후보 캠프 내 경계령을 발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일단 1강 문재인 후보가 30% 후반대에서 40% 초반에 이 박스권에서 좀 약간의 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도 보수 표심들을 좀 결집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지금 상당히 기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를 꺾고 다시 중도 반등할 보수를 것이냐. 다시 예.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반등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 쪽에서 개혁 공동정부위원장을 맡았어요. 준비위원장을 맡았는데 안 후보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와.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 영입이 중도 보수층 표심 좀 되돌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사실 그 구원투수라기보다는 대타의 성격이 강해요. 점수를 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김종인 카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또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 2주 전에 한참 돌풍을 일으켰을 때 만약에 김종인 그 대표를 영입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했다라고 하면 분위기를 좀 더 탈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쪽에서 생각하기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 어차피 지금은 홍준표, 안철수 이 두 명이 물고 뜯어가지고는 반전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구도란 말이에요.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그 카드는 반문 쪽의 그 단일화를 네. 어떻게 할 거냐, 전략적 연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승부수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가 당내에 들어가지 있지 않다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각 진영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카드임에 틀림이 없고 그러려고 하면 당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각 후보들한테 충분히 명분을 줘서 반문 연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뭔가 후보를 도출을 하든지 아니면 명분을 도출해가지고 문재인 대표와 후보와 1대1의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자기 소명인데 예. 그런 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 각 후보들한테 정말 명분을 줘야 하는데 반문 정서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헌 또 연립정부 그리고 뭐 대통령 임기 단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 안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억셉트 할 수 있지만 홍 후보나 뭐 유 후보나 이런 쪽에서는 억셉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근데 막판에 이게 분위기가 좀 핫하게 되면은 네. 막판에 뭐 이런 설득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극적으로 그를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여러 이슈에 대해서 좀 모호한 스탠스 이런 것들이 어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데 작용하지 않았냐는 분석도 있고요. 또 김종인 전 대표가 일찌감치 좀 아까 이제 김소장 부소장님 말씀대로 일찌감치 합류를 했다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아쉬움 섞인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전투표가 4일, 5일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미 투표용지도 인쇄가 돼버린 상황이고요. 단일화를 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단일화된 후보가 아니라 각각의 후보들이 다 기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만일의 경우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단일 후보인지를 알 수가 없고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투표장에 그냥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일화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형식적인 단일화와 실제 내부의 내재적인 단일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형식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은 사실은 당 밖에 있으면서 이런 단일화를 추진하는 굉장히 역량 있게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차기의 이 5월 9일 선거 이후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새 정부는 원내 조원진 의원이 있는 새누리당까지 합하면 원내 6당입니다. 원내 6당 체제에서 차기 정부가 사실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입법 하나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런 정당들을 통합하고 함께 일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공동정부, 연립정부의 그런 이 최소한도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것 측면에서 자발적인 단일화, 형식적인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유권자들 간에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는 더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연립정부의 이 통합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 공동 추진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그런 아주 개혁 네. 공동정부라는 이름으로 위원장을 맡아서 외부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그래도 이 유권자들에게 뭔가 노력하고 이 대통합의 국면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후보로서의 가치는 만들 수 있다. 대신에
마지막 이보다는 조금 더 연계가 되는 그런 승부수를 좀 더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으로는 사실은 반전을 꾀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고착화되고 며칠 남지 않는 상황에서 승부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상한 각오로 각 진영이 이제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 측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문연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정서적으로 좀 지금은 감이 안 오지만 정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캠프에서 오만한 모습이 계속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런 압력이 계속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저게 성사될 가능성도 많고 그런 면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 쪽에서 부자 몸조심하는 거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것이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저항적 대통령제 폐해를 좀 없애고자 지금 뭐 양쪽도 뭐 협치 통합 정부도 마찬가지고 개혁 공동정부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권력 분산을 하고자 하는 좀 그런 의도일 텐데 불구하고 이런 걸 계속 김종인 전 대표가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파급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건 어떤 저희가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가능성이 높으면은 예술은 아니잖아요. 그건 과학이지. 그러면 가능성이 예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익장을 발휘하고 모든 걸 던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각 진영들이 이해관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주 전만 해도 혼자 해도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부담도 있고 김종인 대표가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뭔가 그 급해져야지 손을 내미는 분위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급한 상황이 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급하기 때문에 이게 성사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것도 그러겠네요. 맞고 또 그런데 아까 그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몽준, 노무현 두 분의 그 단일화를 과정을 보면은요. 지금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정치의 다이나믹을 봤을 때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선뜻 이걸 받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유승민 후보는 계속해서 강력한 완주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 지원에 나서서 좀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에 유 후보를 잘 키워서 다음엔 틀림없이 당선되게 하자고 말을 했는데요. 예. 이런 말로 바른정당의 내분 좀 잦아들지 궁금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당선해야지 다음에 당선된다. 이건 사실상 선거를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재정의 문제, 만일에 이대로 가서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 지지율로는 결국은 재정적인 파탄 상황이 올 수 있고요. 또 향후에 다른 선거에 대비해서도 이 당의 이런 규모라든가 또는 세력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의 특성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실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정치보다는 이상주의적이고 어떤 개혁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쉽게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나는 가치를 믿고 밀고 나가겠다. 네. 이런 정치 지형을 보여왔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변화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특성상 그렇다고 해서 후보의 뜻을 꺾고 당에서 후보를 주저앉히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예. 막후에서 아마 많은 통합과 단일화를 위한 노력들을 했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전거 유세 이후에 며칠 만에 다시 복귀해서 같이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바른정당의 딜레마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유승민 후보의 그런 성격, 다시 말해서 경제 사회 문제는 개혁이고 안보는 보수인 지역. 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그런 딜레마를 갖고 있거든요. 같은 비슷한 이 개혁과 또 보수의 성향을 두 가지로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민 후보로서는 정말로 이번 선거가 참 여러 가지 가치를 얘기하면서도 힘든 선거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했던 그 의도가 어떤 차차기를 위한 어떤 그런 뭐 의지라고도 읽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그만두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호기롭게 탈당을 할 때의 그 모습을 볼 때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좀 힘겨워 보이는 모습. 예. 보이는 그리고 것 같고요. 예.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외에서도 아무리 그 TV 토론을 잘한다고 칭찬을 들어도 지지율은 변동이 없고 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당내 불안은 계속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유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명분이 없이 지금 그만둔다라고 하면은 예. 그 다음도 정치인 유승민도 기약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구 지역에 다음에 총선 출마를 한다고 전제를 할 때도 지금 같으면은 국회의원 지키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고 어찌됐든 TV 토론을 무기로 해야 하니까 마지막 TV 토론까지는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내에서도 마지막 TV 토론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5월 3일까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여론조사의 반영 그리고 마지막 TV 토론을 했을 때 자체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거를 보고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걸 볼 때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생존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좀 미래지향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의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가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상당히 그 진보 후보로는 상당히 그 많은 득표를 기대하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는 바른정당의 의석수에 비한다면 너무나 퍼센테이지가 확장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바로 지지계층, 세력과 후보의 불합치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사실상 보수 이 가치를 추구하는 후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보수의 가치 측면에서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는 어떤 진보적인 개혁적인 어젠다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포괄해주는 그 보수 유권자들이 표심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현재 보수 지형의 표심들이 굉장히 추락해 있습니다. 참담할 정도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보수 표심의 유권자들은 이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과 고령층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살아왔던 정치적 정에 대해서 아직도 지지를 보내고 그 연대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보수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유승민 후보는 그런 보수 진영의 가치와 그동안에 만났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고요. 지역적으로도 보수 지역인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개혁적인 어젠다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서로 불일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화합해내는 사실은 통솔력 같은 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그런 스타일로 인해서 서로 매칭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반면에 심상정 후보는 지지 세력들, 진보 지향적인 지지 세력과 그 개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TV 토론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했죠. 이것들이 다 연계가 되니까 상승 국면을 그릴 수 있고 특히 열려있는 그 젊은 층의 청년 유권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심상정 후보에게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반면에 또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보수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지하는 유권자층,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약한 데다가 핵심 보수 유권자층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계 고리를 아직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겠네요.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유승민 후보로서는 참 굉장히 좋은 후보고 또 성찰하고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보수라는 측면에서는 보수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서는 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중도 보수의 지지자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상당히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아쉽겠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일 없었다면 아마 그 흐름들이 유승민 후보에게 많이 몰려갈 수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경제사회적 문제 진보와 안보에서 보수인 안철수 후보와 많은 부분에서 또 색깔과 그 가치 지향이 중복됐다는 점에서 유승민 후보로서는 이번 대선이 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덫과 함께 이 지형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선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심상정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지율이 최근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올랐습니다. 정의당에서 득표율 목표치를 1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막판에 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오르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기쁘겠죠. 예. 뭐 진보 정당의 색깔,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진보 정당이 의미 있는 득표율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이게 버틸 수가 없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게다가 반대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성숙될수록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도 뭔가 단일화의 압박이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 경우에 저는 영국에 있어서의 그 자유당과 노동당이라고 하는 게 떠오르는데 예. 사실 영국의 노동자들은 원래 자유당을 많이 지지를 했는데 결국 자유당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노동당이 제일 야당이 되고 또 집권까지 하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15%가 넘어간다. 목표를 15%까지 잡았다라고 하면은 진보 진영에 굉장히 지각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길게 봐서는 모험을 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선택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결국 어떻게 해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의 판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까 저희가 안철수 후보 얘기하다가 홍준표 후보 얘기를 잘 하지 못하게 됐었는데 16% 이상 득표를 하면서 좀 약진을 보였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2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한 20%는 깔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그거에도 아직 못 미치는 거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바로 홍준표 후보의 딜레마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 당초에 이제 3월 10일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 나와서 당내 경선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속도로 치고 왔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들의 지지도 함께 받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상황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 워낙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를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거친 네거티브성, 때로는 사실은 이 잘못된 정보라든가 과장된 정보들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독이 됐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강성 보수, 보수 진영도 강성 보수, 또 온건 보수, 중도 보수 다양한 이런 그룹이 가능한데요. 그룹핑이 가능한데 강성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드디어 우리 보수의 마음을 알아주는 후보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지지율도 올라가는구나라고 했지만 온건 보수라든가 또는 중도층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들은 아니 저렇게 품격이 없고 그동안에 우리 국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본인이 재미있게 얘기는 하지만은 한국 사회의 모든 이슈를 굉장히 거친 언어로 거기에다가 본인의 결점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돼지 발정제 파문이라든가 또는 여성에 대한 뭐 설거지 발언 파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본인의 재판이 지금 마지막 대법원에서 만일의 경우 잘못된 경우 유죄 판결이 난다면은 사실은 당선이 되더라도 그 즉시 박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불안감들에 대해서 중도나 온건한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쉽게 호응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스스로 발목을 잡을 걸 알면서도 초기에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썼는데 지금은 상당히 본인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가져온 정치적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더 중도 진영에서 본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만 예.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말 반대했던 20%까지도 최소한 담아내고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지금은 사실은 그런 목전에서 자칫하면은 더 이상 상승세를 타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 이상의 있다고 확장은 봅니다. 어려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성 발언들이 스스로 홍준표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안한 걸까요? 아니면 더 지지율을 결과적으로 구도를 좀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 박근혜 이 구도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2012년에 그 구도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의 80%를 받으면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찌됐든 뭐
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는데 김 교수님 얘기했듯이 그게 기회도 되지만 사실은 발목 잡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돌파를 할 것이냐,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은 추세가 상당히 결집하는 모양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셨듯이 20% 정도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그 결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해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단일화 논의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안철수와 홍준표가 이렇게 서로 물고 뜯으면서 그 어부지리를 얻는 건 문재인 후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문 진영 전체적으로 반문이라고 하는 큰 진영에 있어서는 단일화의 압박이 굉장히 강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양쪽 다 전략적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혼자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승리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전략적인 마지막 선택을 할지 이 부분이 이번 대선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번 5구 대선을 얘기하면서 불가측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대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뭐 이념 지역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서 정책이나 어떤 세대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이제 대선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이념이나 지역 대결 구도로 가는 좀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너무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압축 대선이라는 점이 저는 그런 상황을 불러왔다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대선을 거의 뭐 1년 가까이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너무 짧다 보니까 후보들에게 집중이 됐고요. 후보들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 부분을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비전,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후보자를 공격하고 그 속에서 내 편을 만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선거 양상이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TV 토론회가 상당히 많은 정책적 쟁점을 얘기했지만 그 쟁점들을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보다는 상대에 대한 검증에 거의 초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이번 TV 토론을 좀 더 앞으로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후보들이 검증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후보가 만일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사실은 이념적인 측면, 특히 홍준표 후보가 이 보수 진영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공세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예.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촉발이 되면서 결국은 최근에 뭐 사드 문제라든가 안보 이슈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 부분이 어떤 정책적인 비전으로 가기보다는 논란을 만들고 논란에 대해서 후보들이 구설수에 휩싸이고 또 개인적인 공격에 나서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이번에 압축 대선이라는 그 특성상 너무나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후보들도 그런 부분을 집중하고 자신의 정책을 가다듬어서 내놓을 틈도 없이 아마 후보들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자신의 정책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부분도 더욱더 준비된 자세로 후보들이 예. 평상시에 가다듬었어야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유권자들이 그래도 더 좋은 후보, 그런 과거의 잘못된 정치를 개선하고 미래 비전을 이끌어낼 후보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권자의 눈이 더 매서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대선 징검다리 연휴랑 겹치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는 4일부터 사전 투표 치러지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가 이제 전체 판세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건지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대선 후보들이 아무래도 총력전을 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전 투표는 사실은 좌파 진영들을 미리 투표를 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거는 표도 표지만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두세 가지 대안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거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단일화 이슈들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막판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 투표를 각 진영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지만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하기가 썩 내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연휴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연휴를 잘 보내고 마지막 순간에 뭐 이렇게 와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런 행태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예.
모든 사람들이 극단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도예요. 그 구도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사전에 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좀 미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결국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이런 물론 그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겠지만 단일화와 사전 투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관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됐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전 투표를 해야겠다는 뭐 그런 의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어떤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사전투표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사전투표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을 텐데 이번에 하필이면 또 이 긴 연휴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상당히 높은 투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대선에 비해서 5 내지 10% 이상 더 높은 이 참여 열기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사전투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진영에서도 뭐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뭐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더 빠른 선택. 사전투표하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인증샷을 찍어오는 500명에게 뭐 나중에 대통령 되면 청와대 초청하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뭐 V3 그래서 뭐 이번 선거에서 역시 뭐 휴가, 베케이션 그리고 빅토리 그리고 뭐 이런 투표. 그렇죠. 보트라는 이 투표, 이 V3라는 개념까지 도입을 하고 다른 후보들도 SNS를 통해서 독려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사전 투표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자신의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동시에 투표에도 참여해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네. 지난 겨울에 사실은 그 추운 가운데서도 뭐 1,600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그런 촛불을 들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또 나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긴 연휴지만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사전 투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좀 기세를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후보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 캠페인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의 의미는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번 대선부터 인증샷에서 뭐 손가락을 엄지를 치켜 세워도 되고 V를 그려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변수가 또 될지 궁금합니다.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죠.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결국 뭐 나와 봐야지 아는 거죠. 상대적이겠네요. 후보별로 또 그렇게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할지 부정적인 효과를 할지 또는 누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뭐 인증샷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 문재인 캠프 같은 경우에는 몇몇 사람들 요주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캠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키는 입장에서는 좀 사고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돌출 행동이나 돌출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인증샷을 가지고 분위기를 확 끌고 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 됐든 그거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들이 누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화제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변수가 되는데 인증샷 자체가 변수가 꽤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